우리 부부는 맞벌이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은데 남편은 출근을 했다가도 이내 다시 집에 와서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집에서 쉬어야겠어. 라고 하고는 휴가를 낸다. 또 당신 엊그제도 쉬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몸이 정말 안 좋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남편을 어보다 출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가 매달 정말 빠듯했다. 그렇게 이유 없이 회사를 쉬고 누워서 게임만 하다가 나 좀 좋아진 것 같아 라면서 오후에는 놀러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있었다. 자연히 나는 짜증이 났고 싸움도 많이 했다. 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후에 바로 출근해서 매일 풀타임으로 일했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툭하면 결근하고 월급도 별로 못 받아오면서 월급날만 되면 자신한테 하는 선물이라면서 카드로 자기를 위한 쇼핑을 했다. 카드 명세서가 올 때마다 열이 받아서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났고 어쩔 때는 강제로 카드를 압수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 온 집안을 뒤져서 자기 카드를 기어이 찾아냈고 카드를 찾느라 엉망이 된 집은 그대로 방치했다. 집안 꼴을 보고 내가 화를 내면 그러게 누가 남의 카드를 강제로 빼수래? 내가 당신 때문에 카드 찾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정리는 당신이 해 라고 뺀질거렸다. 도대체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힘들었고 예전엔 제법 멋도 내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는데 지금은 옷은커녕 화장품 하나도 제대로 못 사고 있다. 그렇게 아무 낙도 없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한테 처져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나는 낡고 초라한 옷을 입더라도 아들아이는 예쁜 옷을 사서 입혔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일이 있었다. 모임에 가기 위해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셋이서 집을 나섰다. 남자들은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나를 포함한 여자들은 남자들 안주를 만들고 이거 달라면 이거 주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고 모자라면 사러 가고 그랬다. 시부모님은 잠시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갔고 남자애들은 나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넓은 방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고 여자애들은 책을 읽거나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남자들은 참 편하고 좋네. 그러게요. 여자들은 맨날 일만 하는데. 부엌에서 여자들은 푸념을 하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다. 거실 쪽에선 남편이 형들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술이 약한 편이라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취해 보였고 기분이 업됐는지 혼자서만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봐봐, 저 여자 진짜 못생겼지? 남자들은 물론이지만 그 소리를 들은 여자들도 모두 동시에 손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자제력을 잃은 남편은 계속해서 내 험담을 늘어놨다.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가 있어도 예쁘기만 하던데 왜 우리 마누라는 저 모양이냐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도대체가 여자다운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나 완전히 똥 밟았다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망언을 들으면서 나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그대로 직진해서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머리 위에 끼얹었다.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맥주를 붕어가 어항에서 뻐끔거리듯이 입으로 핥았다. 하지만 이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화를 내면서 나한테 소리 질렀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몰라서 물어? 당신이 그딴 소리를 안 했어도 내가 이랬을까?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사실대로 말했다. 솔직한 것도 죄냐? 내가 예쁜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사는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그게 왜 내 탓인데?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찾아서 보여줬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내가 무슨 수로 옷을 사 입니? 난 화장품도 못 사고 미장원도 못 가. 내가 이렇게 궁상맞아진 건 다 당신 낭비벽 탓이라고. 알아? 나도 매달 월급 갖다 주잖아. 그 월급 받아서 나한테 생활비로 5만 원 주잖아.
그래놓고 미친 듯이 카드 긁어대면 나더러 어쩌라는 건데? 당신 툭하면 회사 빼먹고 도박하러 다니는 거 나도 다 알아. 그걸 네가 어떻게... 우리 얘기를 듣고 있던 형들 중 한 명이 너 간부 사원 됐다면서 그러고 다닐 시간 있어? 승진했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간부 사원이요? 승진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 사람 결근을 밥 먹듯이 해서 고가 억망으로 받고 정사원 취소돼서 다음 달부터 아르바이트생으로 출근해야 된다고요.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알바라고 누가 그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은 아직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 회사한테 그렇게 들었어. 그럼 내가 진짜 알바라고? 당신 좀 전에 나랑 결혼한 게 똥 밟은 거라고 그랬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처럼 일도 안 해, 집안일도 안 도와, 애도 나 몰라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랑 결혼을 한 내가 너무 한심하고 후회스러워. 너 진짜 말이면 다?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내 아들을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어. 근데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신하고 반드시 이혼할 거야. 내가 말을 끝마치자 분위기는 어수선해졌고 남자들은 남편한테 얼른 재수씨 좀 달래라고 했지만 여자들은 잘 생각했어. 이혼 대찬성이다. 아이도 뭘 보고 배울 게 있는 사람 밑에서 자라야지. 저런 아빠를 보고 뭘 배우겠어? 한부모 밑에서 자라도 동서처럼 반듯한 엄마만 보고 자라게 하는 게 애를 위해서도 훨씬 좋아. 라고 내 편을 들어줬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후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형들 중 한 명이 방금 있었던 파탄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렸다. 네 처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못하길래 내가 나서서 카드 명세서를 보여드렸고 툭하면 결근하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도 말씀드렸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넌 대체 가장이라는 자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냐? 철부지 싱글도 아니고 당장 네 처한테 사과해라. 시아버지는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하셨지만 남편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내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이성적으로 생각할수록 이런 남자랑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전 이 사람하고 이혼할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자 급해진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난 어쩌라고? 나 버릴 거야? 당신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나 이제 월급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 집안일 하나도 못하는 거 알잖아. 남편의 찌질한 모습을 본 시아버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지 주먹으로 남편의 얼굴을 때렸다. 그만해라! 이 엄치도 없는 놈! 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냐? 천하게 못나고 찌질한 놈! 너 같은 놈은 이혼당해도 싸다 이놈아! 시아버지 말이 끝나자 다른 형제들도 누가 아니래요. 월급도 얼마 못 받으면서 카드로 그것도 자기 것만 어떻게 그렇게 매달 사드려요? 아이도 있는데 남편이 저러면 노답이지. 동서가 그동안 너무 참았네. 당장 이혼해. 형수들과 시부모님께 한 소리씩 듣고 기가 죽은 남편은 은근히 형들을 쳐다보면서 지원 사격을 요청했지만 이건 철저히 네가 싸움갠 거야.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나도 너 손절하고 싶어진다. 라고 팽당했다. 시부모님은 나한테 먼저 가라고 하셨고 인사를 하고 나온 후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서 다시 나왔다. 다음은 이혼 준비다. 다급해진 남편은 이제 와서 나한테 뭐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한 번도 당신 무시했던 적 없어. 정말이야.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잘 살자 여보. 라면서 정말 역겹게 굴었다. 아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의 낭비와 불성실이었다. 뭐가 진짜 원인인지도 모르는 남편이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친정으로 왔고 이혼 문제는 시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남편한테 위자료로 1,000만 원씩을 받게 해주셨고 아이의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혼 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렸고 회사에서 알바생으로 강등되자 시아버지가 나서서 사표를 내게 하고 친척분이 경영하는 운송회사에 새로 취직시켜서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발 사람 좀 돼. 지금부터 나는 내가 12살이 될 때까지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지하실에서 자랐다. 창문 하나,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서 유일한 불빛은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불뿐이었다. 밥은 이틀에 한 번, 먹다 남은 음식이나 슈퍼에서 폐기되기 직전의 도시락,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빵을 넣어주는 게 전부였다. 이게 오늘 네 밥이야. 감지덕지하고 먹어. 네. 나는 내가 왜, 언제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지 몰랐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더 몰랐다. 엄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 딱 죽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것을 줬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라 냄새나고 지저분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젖은 타월을 엄마가 가져다 줬다. 이걸로 대충 닦아. 닦고 나면 알지?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거?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계단을 밟고 올라가 위로 사라졌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어둡고 습한 지하에서 나는 살아만 있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없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엄마 나 데리고 가줘 라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조용히 안 해? 난 네 엄마 아니야. 그러고 싶지도 않고. 계속 울면 3일 동안 밥 안 준다? 그 말을 듣고 울음을 그쳤다. 위에서는 간혹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한 명은 엄마고 나머지 한 명은 남자라서 아빠 목소리일까? 했지만 자주 바뀌는 걸로 봐서는 아닐 거라고 본능적으로 알았다. 내가 큰 소리로 울면 엄마가 화를 내기 때문에 울고 싶을 때는 소리를 죽여서 우는 게 몸에 배이게 됐다. 그런 엄마지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는 게 좋았고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엄마. 뭐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짜증나 정말. 네 목소리 듣고 싶다고 안 했으니까 나한테 말 걸 생각하지 마! 라는 엄마의 말에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옷은 조금씩 자라는 내 몸에 맞춰서 엄마가 낡은 옷을 갖다 줬다. 하지만 옷을 빨아주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몸이 자라서 입을 수 없게 될 때까지 몇 벌 안 되는 옷을 돌려 입었다. 겨울이 되면 구멍이 숭숭 뚫린 담요를 던져주면서 이거 한 장이면 얼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하고는 위층으로 사라졌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면 어린애가 있다는 걸 들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런 걸 다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틀에 한 번은 내려오던 엄마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다. 지난번에 갖다 준 건 이미 다 먹었고 물도 다 떨어졌는데 큰 소리를 내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안 돼 하면서도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게 더 걱정이 됐던 나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화를 내기는커녕 침묵만 계속됐다. 조금 있으면 엄마가 화를 내며 내려올 거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내려오지 않았다. 배도 너무 고팠고 페트병에 들어있던 수돗물도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 매번 화만 내던 엄마지만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도 엄마뿐이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너무 외롭고 무서웠던 나는 큰 소리로 울면서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외쳤다. 그러나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엄마는 내려오지 않았고 엄마가 나를 진짜로 버렸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다. 지하실을 뒤져서 찾아낸 쇠파이프로 벽을 있는 힘껏 두드렸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더 지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는 체력에 한계가 온 것을 느꼈다. 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이 바싹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도 낼 수 없고 벽도 두드리지 못하게 된 나는 속으로만 외쳤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였다. 위에서 불현듯 한 줄기 빛이 쏟아졌다. 이쪽으로 아이가 있어! 라면서 처음 보는 어른들이 나를 향해 달려왔다. 꼬마야, 이제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그 아저씨는 지하실에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와 페트병들을 보더니 내가 아주 오랫동안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는 걸 파악한 것 같았다. 엄마는요? 엄마는 이제 못 오셔. 하지만 아저씨가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저씨는 아동 상담소라는 곳에서 나왔어. 그게 뭐 하는 곳인진 알 수 없었지만 아저씨가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아서 순순히 따라 나섰다. 지하실에서만 갇혀있던 나는 그때가 처음으로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온 순간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그런 나를 보고 있던 아저씨는 꼬마야, 너 언제부터 저 지하실에서 살았니? 라고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참 비정한 엄마다. 어떻게 자식한테. 내 말을 들은 아저씨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발견된 것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다가 마당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서 어린아이의 옷이 발견되자 아동 상담소에 연락을 했고, 그게 구출로 연결된 거였다. 구출이 된 후 나는 아동 상담소로 보내졌는데 엄마 이름은 뭔지, 어떻게 살았는지 등등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아동 상담소에 있을 때는 그 아저씨가 항상 보호자처럼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옆에 딱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엄마 얘기는 해주지 않았고 모두들 앞으로는 시설에서 살게 될 거란 말만 했다. 시설이 어떤 곳인진 몰랐지만 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거기만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아동 상담소에서는 엄마에 관한 신상조사와 친척이 있는지 등을 열심히 조사했는데 그 중에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었는지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너 이름이 뭐니? 몰라요. 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란 그 사람은 나는 있잖아. 네 엄마의 동생이야. 네 이모. 앞으로 너는 시설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시설도 좋지만 이모랑 사는 건 어때? 엄마 동생? 이모? 응. 이모랑 같이 사는 거 무섭니? 아니, 안 무서워.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건 눈치로 알고 있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내가 보호자를 필요로 했던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다.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었으니까. 내 대답을 들은 이모는 아동 상담소 사람들을 만나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엄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경찰에서 총력을 기울여 행방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 수속을 마치고 이모를 따라 이모 집에 온 나는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다. 이모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살던 나에게 햇빛이 잘 드는 방을 마련해줬고 예쁜 새 옷들까지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모 집에는 이모부라는 사람도 같이 살고 있었다. 이모는 자궁에 병이 생겼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낳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아이를 포기하고 이모와 이모부는 둘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아동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고 조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모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나를 만났다고 했다. 이모하고 이모부는 아이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라고 말해줬다. 앞으로 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엄마는 맨날 야 아니면 너라고 했었는데. 내 말을 들은 이모와 이모부는 가슴 아픈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는 나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같이 이름을 생각했고 큰 빛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 한빛에 이모부 성을 붙여서 강한빛으로 정했다. 나에게도 이름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다. 이모는 아기에게 가르치듯이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줬다. 목욕하는 법, 화장실 쓰는 법, 가전제품 쓰는 법 등등. 내가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자 학교에 데려가줬다. 이모와 이모부가 가르쳐주는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마법처럼 신기한 것들 뿐이었다. 무엇보다 이모가 만들어주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고 따뜻했다. 이모랑 같이 쿠키도 만들고 빵도 굽고 그 시간들은 정말이지 행복했다. 그 무렵 엄마가 드디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이모를 통해 들었다. 경찰이 이모한테 엄마의 체포 사실을 통보했고 학대와 육아 방치 혐의로 체포된 엄마를 찾아간 이모는
왜 나를 학대했냐고 따졌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는 애정 없는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 낳기는 했는데 죽이자니 차마 용기가 안 나고 어디다 버리자니 잡히면 감옥에 갈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지하실에 넣어놨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게 엄마는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남자들만 쫓아다녔는데 그러다 어떤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고 그 남자를 따라서 그 남자가 사는 곳에 가서 살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발견되면서 엄마는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이 뒤를 쫓게 됐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전국 지명수배범이 되어 수사망이 전국 범위로 넓혀졌다. 그래서 지방에 있었지만 체포됐고 엄마는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키웠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상을 주면 모를까 체포가 웬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라며 광분했다고 한다. 엄마의 악행을 알게 된 남편은 곧바로 엄마와 이혼했다. 엄마는 자기가 나를 10년 넘게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10년 넘게 지하실에 가둬놓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결과 엄마는 남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만큼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이모, 이모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했던 일들이 얼마나 심한 학대였는지 부모로서의 애정이 1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엄마가 감옥에 갔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이모는 정식으로 나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됐다. 이모는 나를 처음 본 그날부터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 그런 내가 내년 봄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다.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모와 이모부, 아니 엄마 아빠에게 딸로서 두 분에게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다. 첫 월급을 받아서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의 일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여기 좀 눌러봐라 라고 자기 머리를 가리켰고 시키는 대로 아버지 머리를 누르면 그와 동시에 뿅 하고 방귀를 뀌는 몸개그를 우리에게 선보이셨다. 아버지의 몸개그는 우리를 웃게 했었다. 어려서 그랬는지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매번 깔깔거리며 좋아했었다. 아버지는 방귀를 자유자재로 뿜어내는 방귀 몸개그의 달인이었고 철없던 나는 그런 아버지를 살짝 존경하기까지 했다. 나와 동생들은 아버지를 따라 부처님 오신 날에 성묘를 하러 큰 아버지 댁에 갔다. 엄마는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일이 있다면서 같이 가지 않았다. 큰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다른 친척들이 이미 많이들 와 있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어른들은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좀 전에 냉랭했던 분위기가 다시 화목하게 변했다. 큰아버지 댁 큰형의 부인인 명자씨를 제외하면 말이다. 명자 형수는 어쩐지 유난히 표정이 어두웠다. 어쨌든 어린애들은 어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던 크게 상관이 없었다. 평소 명자 형수는 잘 웃고 잘 떠드는 사람이었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우영아,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잘 봤어요. 진짜 잘 봤어? 그럼 어디 너네 엄마한테 확인해볼까나? 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와서 장난치는 타입의 어른이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명자 형수하고 편하고 즐겁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봤다. 하지만 명자 형수의 시어머니인 큰어머니가 형수를 야단치고 구박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고 형수가 시집살이를 한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오늘처럼 친척들이 대대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도 너는 내가 이거 미리 해놓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안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그렇게 명자 형수가 잘못했다고 비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 그럴 때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시키시지만 말고 형님이 좀 하셔도 되잖아요. 명자가 하는 일이 좀 많아요? 어떻게 집안 대소사를 혼자서 다 하겠어요? 라면서 명자 형수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다. 그런 우리 엄마한테 명자 형수는 항상 죄송해요 라고 사과를 했고 엄마는 또 형수한테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형님이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 뻔히 알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일이 있어서 못 왔고 명자 형수를 대변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문제의 큰어머니도 어디에 가고 없는지 집안에서 보이지 않았다.
명자 형수하고 사촌형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집안에 있던 애들은 전부 우리 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그거예요, 그거 보여주세요 라면서 졸라댔다. 애들이 원하는 건 바로 아버지 전매 특허, 몸개그. 방귀 뀌는 게 보고 싶어서 모인 애들 사이에는 명자 형수네 애도 있었다. 사람 좋은 우리 아버지는 그럼 여기 눌러봐. 꾹! 뿡! 하고 우렁찬 방귀를 뿡뿡 뀌었다. 당연히 애들은 방바닥을 구르며 웃었다. 그때 명자 형수가 자기 애를 찾으러 왔다. 명자 조카, 여기 좀 눌러봐. 네. 꾹! 뿡! 라고 하면서 방귀를 발사했다. 방금 전까지 얼굴에 그늘이 졌던 명자 형수도 아버지의 방귀 몸개그에 빵 하고 터졌다. 그걸 보고 다시 애들이 깔깔거리고 웃었고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출 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염됐다. 그러자 명자 형수는 작은 아버님 덕분에 크게 웃었어요 라며 웃다가 나온 눈물을 닦으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갔다. 그러고 나간 뒤 명자 형수는 좀처럼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형수가 별다른 인사도 없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형만 있는 게 영 이상했다. 아이까지 데리고 둘이 대체 어딜 간 건지 너무 궁금했다. 우리가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밤 늦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명자 형수는 아까 오후에 지갑만 달랑 들고 자기 애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형수하고 형이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였던 건 다름이 아니라 사촌형이 바람을 피운 게 들통이 났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잘못은 사촌형한테 있는데도 큰어머니가 옆에서 끼어들어서 네가 잘했으면 남자가 한눈을 왜 파니?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도 모르니? 라면서 사촌형 편을 들고 형수 탓을 했다고 한다. 명자 형수는 남편이 바람 피운 게 형수 탓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형수한테 얘기를 들은 엄마는 큰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래서 엄마와 큰어머니가 밥 먹을 때 보이지 않았던 거였다. 엄마는 큰어머니를 밖에서 따로 만나서 솔직히 형님 아들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시집와서 열심히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명자 시집살이 시킬 작정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명자 걔는 동네에서나 회사에서나 다들 칭찬이 자자하네요. 복덩이라고요. 그런 마누라를 두고 나와서 바람 피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형님 아들은 끝장이에요. 신상 털리고 인생 종책이 딱 좋은 각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둘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동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멍청한 건 사실이죠. 명자가 지 분수에 넘치는 여잔 줄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지한테 잘해주는 줄 알고 잘난 척이나 하고 바람 피우고 와도 명자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착각도 유분수지. 명자가 바보예요? 명자가 이혼하자고 하면 아마 형님 아들은 그날로 인생 끝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게 싫으면 형님이 아들 대령하고 명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날렸다고 한다. 한편 상처받고 혼자서 몰래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던 명자 형수는 아버지의 방귀 몸개그에 빵하고 터지고 나서 당차게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사촌형은 명자 형수가 잠깐 징징거리다가 다시 자기를 예전처럼 대할 거라고 생각하고 천하태평이었는데 명자 형수가 친정으로 가버리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자 멘붕이 왔다고 한다. 명자 형수네 친정에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성하였고 큰어머니는 시집 오자마자 내내 구박을 해도 생전 대들지 않았던 며느리라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라고 명자 형수를 쉽게 봤었는데 이러다간 종갓집 장손이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종친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늦게나마 파악한 모양이었다. 그제야 큰어머니와 사촌형은 둘이서 명자 형수 친정으로 달려갔고 명자 형수를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집에서도 형수 부모님은 물론 일가 친척이 진을 치고 사촌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너 명자 배신하고 딴 여자 만나노니까 신나고 좋든? 뒷마당에 구덩이 하나 파놨는데 들어갈 각오는 하고 왔지? 명자는 내 친여동생이나 다름없어. 네가 우리 명자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설마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니겠지? 사촌형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한다. 명자 형수 집안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건축 관련, 토목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이라 다들 사촌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람한 체력에 힘이 장사였다. 격투기 내지 어둠의 세계의 사람들과 맞짱을 떠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자들이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나간 사촌형은 멍석마리를 제대로 당했다고 한다. 한편 큰어머니는 집안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대체 사돈어른은 우리 명자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어디 말이나 들어보죠. 착하고 명랑한 우리 명자 구박하면서 그동안 즐거우셨어요? 재미가 쏠쏠하던가요? 듣자하니 김 여사가 하는 마담 모임에 사돈 양반도 회원이라던데. 저도 김 여사랑 트윈 마파라는 사이라서요. 사돈 양반 얘기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 이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막강 공격에 격침을 당한 큰어머니는 입도 뻥긋 못하고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자 형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사촌형은 뼈만 간신히 추슬렀고 큰어머니는 마담 모임에서 퇴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 동네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했고 더 이상 명자 형수를 구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고 한다. 파워 충전 후 돌아온 명자 형수는 사촌형 불륜 상대한테 위자료를 받아내며 복수를 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일이 있으므로 큰어머니는 명자 형수 눈치를 보는 신세로 역전됐고 해마다 어느 시기가 되면 큰어머니가 명자 형수 집안분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닌다. 사촌형도 그때 단단히 혼이 나고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불륜이란 단어는 사촌형 사전에서 사라졌고 명자 형수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듣는 순둥이로 사람이 확 변했다. 그때 일로 큰어머니한테 쓴소리를 했던 엄마는 형수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었다.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명자 형수는 엄마에게 그때 일은 정말 감사했어요 라면서 빼놓지 않고 인사를 한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형수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됐고 형수한테 형이 바람을 피웠는데 왜 이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접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자 형수는 지금 내가 형하고 이혼을 하면 그 여자한테 형을 양보하는 꼴이 되잖아. 내가 그 여자를 진짜 혼내주려면 위자료를 받아내고도 절대 남편을 안 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그 여자가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잃기만 할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륜 상대는 집이 꽤 잘 사는 편이라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여자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위자료는 아무 타격도 주지 않는 거였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혼을 안 했고 여자에게 돈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로 복수를 한 거라고도 했다.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사촌형과 큰어머니도 개가천선을 한 걸 보면 명자 형수도 은근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선 형수의 완전 승리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명자 형수는 여전히 나를 볼 때마다 회사 생활은 어때? 너 대강대강 하는 건 아니지? 라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미소로 나한테 장난을 친다. 20대 중반일 때 나한테는 왕진상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좋은 날도 받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다. 청첩장도 돌리고 피로연 준비도 마치고 결혼식과는 별개이지만 아직 운전면허가 없던 나는 결혼 전에 따두자 하고 운전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또 남친과 예비 시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회사도 퇴직했다. 이유는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친 집안에서 경영하는 회사에서 나도 같이 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이 거기까지 성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친이 내 절친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줘. 전혀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지금 여신이 뱃속에 내 아이가 있어. 미안해, 부탁이야. 나랑 헤어져줘 라고 빌었다. 그 순간은 남친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다.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남친과는 오랫동안 만났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결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아이는 천천히 갖자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절친이 나의 그런 행복을 앗아갈 줄이야.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남친과 절친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한 나는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제 며칠 후면 결혼식인데 날더러 어쩌라고. 이 남자가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남친과는 중학교 때부터 벌써 10년이나 사귄 사이였다. 대학교 때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지면서 장거리 연애도 불사했고 비로소 결혼이란 대서사가 완성되기 직전인 지금 현기증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었다. 더구나 상대가 내 절친이라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계속 사과하는 남친에 비해 여신이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다.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남친의 집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 집안에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지역 유지였고 남친은 그런 집안의 후계자였다. 여신이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을 빼앗는데 성공한 것이다.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지. 뭐 그런 승자의 표정으로 나를 보는 눈빛에서 모든 게 읽어졌다. 내가 지금 어떤 상처를 받았던 여신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달라질 수 없었다. 아이가 있는 한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게 아주 힘든 일이었다. 그냥 이대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었고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맡기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런 나에게 남친의 아버지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볼 테니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유지답게 아들 결혼식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파혼했다는 게 알려지면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결혼식만 일단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갈라서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었다. 남친도 그 아버지도 자기들 생각만 하고 하나같이 쓰레기들이었다. 모든 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남친의 배신 행위에 우리 부모님은 격노했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부모님은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잘못될 것 같다고 걱정이 됐는지 나를 데리고 고모한테 갔다. 고모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따랐고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다. 고모의 라이프 스타일은 역시 스마트하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고모의 모습에 자극을 받으면서 나도 열심히 일에 열중하다 보니 아픔도 충격도 조금씩 치유됐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결혼식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했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기뻐해 주셨다. 그 후 시부모님의 강력한 바람에 따라 널찍한 2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어디 외국 영화에서나 본 듯한 세련되고 멋진 내부 인테리어의 감동. 시아버지는 활력이 넘치시는 분이라 여전히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요리 연구가인 시어머니는 TV 출연도 가끔 하시는 유명인이다. 따라서 내가 워킹맘을 선택한 것도 잘 이해해 주셨고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혀도 나는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가끔 가사 도우미도 부르거든. 너도 혼자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요령도 좀 피우고 그 시간에 애들 남편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라는 조언을 해주신다. 그 덕분에 육아, 집안일, 직장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추면서 아주 만족도 높은 고퀄리티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정 동네에 가면 그때 일이 떠올라 힘들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을 우리 집에 오시게 하고 나는 친정에 거의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 장례식이 절차가 끝난 후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며칠 더 친정에 있었다. 결혼을 한 후 엄마가 우리 집에 가끔 오셨지만 이번에 만난 건 꽤 오래간만이었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안심이다. 자주 못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눈에 보면 척 아니까. 네가 보내주는 사진이며 선물들 받을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엄마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빠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나 한스러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장례식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이 그제야 흘러나왔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 남편과 같이 있을 때 계속 웃는 얼굴이었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나하고 같이 사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오래 살아온 곳이 편하고 좋다며 거절하셨다. 그동안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들였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 보험금이 나왔다며 생활비도 더는 보낼 필요 없다고 하셨다. 알았어.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놀러 올 테니까 엄마도 우리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어. 시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인사 잘 전하고. 엄마 몸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꼭이야. 엄마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쇼핑몰이라도 들릴까? 너희들 배고프지? 둘 다 말도 잘 듣고 너무 착했어. 아마 외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아유 예쁘다 하고 칭찬하셨을 거야. 그러셨겠지. 그럼 푸드코트에서 맛있는 거 먹을래. 나도. 그래 그러자. 밥 먹고 나서 할머니한테 편지 쓰게 예쁜 편지지도 사고. 응. 우리가 쇼핑몰 쪽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근처 낡은 아파트에서 낯익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게 보였다. 그 두 사람도 나를 알아봤다. 너 전년이? 옆은 남편? 솔직히 놀랐다. 오랜만에 만난 여신이는 맨 얼굴에 머리도 엉망이고 옷차림도 어디에 가면 저런 걸 파나 싶을 정도로 후줄근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그 옆에 있던 진상이도 개면적인 얼굴로 우리 가족을 쳐다봤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야? IT 회사 경영하는 사람이야. 대박이네. 라고 말하는 여신이와 진상이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 배고파. 라면은 이제 질려서 먹기 싫어. 얘가 뭐래? 누가 맨날 라면만 먹는다고 그래? 여신이는 딸아이를 가볍게 윽박지르더니 화제를 돌려 나한테 질문했다. 너 지금 어디 살아? 이쪽으로 이사 왔어? 아니야. 친정에 일이 있어서 잠깐 온 거야. 시부모님하고 2세대 주택 지어서 사는데 이사는 못하지. 2세대 주택? 너네 남편 진짜 돈 잘 버나 보다. 우리 맞벌이야. 남편도 벌고 나도 벌고. 시아버지도 아직 현역이시고 우리 시어머니 요리 연구 가셔. 혹시 들어봤어? 한상씨라고? 그 한상이 네 시어머니라고? TV에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하고 요리도 하는 그 사람? 맞아. 다들 바깥일 바빠서 집안일 할 시간도 없고 가사 도우미 안 부르면 집안이 안 돌아가. 내가 있는 사실을 말하자 여신이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 가버렸다. 마지막으로 진상이에게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제대로 쳐준 덕분에 지금 내가 세상 부러울 거 하나 없이 최고로 행복하거든? 정말 고마웠다. 너도 행복해. 안녕. 그러자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그래 정말 다행이다. 네가 행복해서 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뒤 엄마한테 두 사람 일을 물어봤다. 당시 진상이와 내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진상이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됐다고 한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이 결혼할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까지 임신하다니 그런 놈한테 후계자를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계약을 파기했다고 한다. 결국 파산 위기를 맞은 부모님은 진상이와 절연을 했고 아이는 태어났지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은 있어도 여신이를 축복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특히 여신이가 나와 절친이란 걸 아는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여신이를 비난했다는데 어떻게 자기 절친 남자를 가로채갖고 친구 인생을 망쳐? 그러고도 사람이냐? 진상씨가 부자니까 친구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보네. 무섭다 진짜. 사람들한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 외톨이가 됐다고 한다. 진상이네 집안이 워낙 지역에서 유명했던 탓에 이사를 가도 결국 여신이는 신분이 들통났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게 돼서 사는 게 힘들 거라고 했다. 또 다른 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진상이한테 버림받은 후 내가 어떻게 사는 줄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후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완전 배 아파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내 SNS를 찾아내고 내가 올린 일상 사진, 애들, 남편, 해외여행 사진들을 보고 나서 왜 저녀만 이렇게 행복한 건데 난 왜 이렇게 사냐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단 말이야. 라면서 진상이를 들들 볶아댔다는데 그때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던 부부 생활이 그로 인해 파탄이 났고 아주 지저분하게 싸우면서 이혼을 했다고 한다. 예전엔 내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더니 지금은 내가 자기보다 행복한 꼴도 못 봐주겠다? 헐,
생각을 그따위로 하니까 겨우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는 것만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몇 년 전 소매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임신 3개월이었고 첫 임신이었지만 입덧도 별로 없고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임신기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같은 임산부로 병원에서 알게 된 미애 씨한테서 흉흉한 얘기를 듣게 됐다. 혹시 그 얘기 들었어? 소매치기범 얘기. 아니? 소매치기라니 그게 뭔데? 그게 요새 이 근처에서 소매치기가 엄청 많아졌는데 일부러 쫓아오기 힘든 노인하고 임산부만 노려서 소매치기를 한대 글쎄. 진짜? 너무 무섭다. 내가 아는 임산부 한 명이 검사 받고 집에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가방을 통째로 들고 날라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다더라고. 그 임산부는 괜찮고? 다행히 살짝 비틀거리기만 해서 몸은 괜찮았다는데 그래도 너무 무섭지 않아?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게. 그래서 범인은 잡혔대? 아직 달리기가 엄청 빠르대. 게다가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려서 범인 몽타주도 아직 파악 못하고 있다나 봐. 큰일이네. 미애 씨도 조심해. 미사 씨도. 미애 씨한테서 들은 얘기를 남편한테도 해줬더니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진짜 큰일이야. 내 후배 아버지가 당했는데 넘어지면서 팔을 삐끗했는데 골절됐다더라고. 어머, 진짜 큰일이다. 당신도 조심해. 지금 당신은 혼자 몸이 아니잖아.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워낙 발이 빠르고 도망을 잘 다녀서 그런지 애초에 타깃을 약자인 노인, 임산부만 노려서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좀처럼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정기검진 날이 돼서 외출을 했다. 마침 시고모님이 간단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슈퍼에서 과일이라도 좀 사갈까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와 맞부딪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워낙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소매치기범을 냉정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었다. 어깨끈이 있는 가방이었는데 뺏긴 가방끈을 내가 다시 잡아쥐었고 그때 범인이 중심을 잃고 내 쪽으로 살짝 넘어졌다. 그러자 범인은 열이 받았는지 내 가방을 다시 빼앗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도 쉽게 내주고 싶지 않았고 가방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치지 않았다. 오기가 난 범인은 내 어깨를 세게 밀쳤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이번엔 내 분노 게이지가 상승. 소매치기범을 손바닥치기 2번으로 기절시켰다. 그러고 나서 경찰을 불렀고 범인이 체포됐으니 이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그 파렴치한 소매치기범이 자기가 지은 죄는 모르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상해죄로 나를 신고한 것이다. 나는 임산부였지만 범인이 무릎을 꿇고 쓰러진 상태에서 한 대 더 때린 게 문제가 됐다. 덧붙여서 내가 가라테 유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됐다. 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 얼굴로 소매치기범이 제출한 피해 신고서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고 경찰한테 기대할 수 없게 된 나는 남편과 친구한테 말을 했고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변호사한테 내가 예전에 가라테를 배운 적이 있다는 것과 여자가 적었기 때문에 연습은 항상 남자들과 했었고 가라테로는 남자들한테 이긴 적도 있지만 남자애들이 까불고 씨름이나 유도로 덤비면 체격이 비슷해도 남자애들한테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에도 범인을 2번 정도 가격해서 기선을 제압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범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범인이 내 어깨를 밀쳤는데 넘어질 뻔했단 얘기를 했다. 그러자 그럼 저희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 게 좋겠네요 라고 했다. 범인이 나를 밀친 부위에 가볍게 멍이 들었기 때문에 진단서는 간단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범인과 똑같이 나도 상해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범인한테 보여주면서 범인이 한층 죄질이 무거운 강도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설명도 해뒀다. 다만 내가 피해 신고를 철회하면 그 죄는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나한테 한 피해 신고를 철회하면 나도 철회해주기로 하고 변호사의 조정하에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를 봤다. 서류 송검도 없어졌고 이로써 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하지만 범인은 이거 말고도 여죄가 너무 많아서 나랑 합의를 봤다고 해도 결국엔 체포당하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내가 범인이 기절할 정도로 과잉 공격을 한 셈이 돼버려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실은 그 범인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던 상황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에 내가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며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 공격은 박수를 못 쳐드리는 입장이지만 사실 범인 잡는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임신 중이신데 지나치게 용감하시면 위험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검진 때 병원에 가서 미애 씨를 만났는데 미사 씨, 가라테로 범인 때려잡았다면서? 대박, 진짜 쩐다. 근데 홀몸도 아닌데 너무 나서면 위험해. 몸 좀 사리자 자기야. 그 소리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야. 남편이 난리도 아니야. 당연하지. 그러다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쩔 뻔했어? 그날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데 자기야, 일단 병원부터 가. 얼른 검사하고 괜찮은지 확인하자. 당신 몸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경찰한테도 사정을 설명하고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물론 아기가 무사한지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당신이 가라테 유단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내가. 근데 지금 당신은 혼자 몸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왜 그렇게 겁이 없어 정말. 라면서 어찌나 정색을 하면서 핀잔을 주던지.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 너무 용감하기만 했었던 것 같다. 아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최악의 경우 범인이 흉기를 들고 덤볐을 수도 있고 평소처럼 날쌔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가방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그냥 포기하고 손을 놔버렸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자신보다 약한 노인과 임산부만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이 비겁하고 파렴치한 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쨌든 남편에게 걱정 끼쳐서 미안해.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의하면 체포된 소매치기범 집에는 지금까지 훔쳤던 물건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다고 한다. 마치 컬렉션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말이다. 결국 돈보다는 취미나 게임을 즐기듯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얘기인데 범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저질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은 다치기도 하고 공포도 느끼고 금전적 손해까지 입었는데 그걸 장난질 삼아서 했다니 더더욱 그 소매치기범이 용서가 안 됐다. 다행히 범인 집에 있던 물건들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그 중에는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준 사람도 있었다. 너무 고마워요 라는 감사 인사나 예쁜 아기 무사히 출산하시길 바래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흐뭇했다. 범인은 나를 상해죄로 고소하면 자기가 풀려나거나 죄가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여죄가 많아서 체포를 면할 수 없을 거라는 것까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 진짜 모양 빠지게 이러나 저러나 나는 잡히는 거였잖아 라면서 분해했다고 한다. 그렇게 남의 물건을 많이 훔쳤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 분수를 그렇게 몰라서야. 뛰어난 달리기 능력을 왜 하필 소매치기에 써서. 불쌍하다 정말.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실형을 받고 수감되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들었다. 다 자업자득이다. 아무튼 범인이 잡혀서 너무 다행이다. 나는 가라테를 연마한 덕분에 범인과 대치해서 제압할 능력이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워낙 약자이기도 하고 그럴 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됐으니 범인이 체포돼서 정말 다행이다. 임산부인 나도 큰 부상 없이 무사했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후 나는 조심조심 임신기를 보냈고 아주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태어난 아기를 보자마자 이 녀석도 당신처럼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당연하지 그럼. 내가 확실하게 정신교육, 체력교육을 시킬 테니까 걱정 마.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아이로 키울 거야. 대신 당신처럼 너무 용감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앞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될 것이다. 물론 가라테도 배우게 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나이 어린 소녀가 말도 안 되게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갔다는 얘기를 어느 남의 나라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중년의 나이에 중학생 여자아이와 선을 보게 되다니. 추석 연휴에 모처럼 집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불쑥 너 선짜리 들어왔으니까 시간 좀 내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 솔직히 나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이제 와서 결혼이라니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하도 성화를 하는 바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나가게 됐다. 일단 나가서 상대방한테는 좀 미안한 일이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고 적당히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맞선 당일 어머니가 말해준 장소로 시간에 맞춰 나갔고 선자리에 나온 상대방을 본 순간 아직 어린애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 여자애한테 너 지금 몇 살이니? 라고 묻자 옆에 있던 여자가 15살이에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쪽에 물어본 거 아니거든? 형법상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만 18세도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땐 마스크 착용하시죠. 얼마 있으면 금방 막 18세 되는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요? 아니요, 아주 큰 문제죠. 그리고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5살입니다. 설마 신랑 나이도 모르고 중매했을까? 나이 딱 좋아요. 내가 중매를 선 여자와 옥신각신하는 동안 여자애는 입을 꾹 다물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옆에는 여자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중매쟁이만 떠들고 엄마라는 여자는 일부러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 여자 좀 보게. 자기 딸을 아빠뻘 되는 남자랑 선을 보게 하면서 뭔 꿍꿍이로 저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야 대체. 엄마라는 여자를 보면서 가슴이 갑갑해오는 느낌이 들었다. 딱 좋다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어떻게 여자한테 초면에 나이를 물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5살이에요. 결혼은 하셨어요? 독신이에요. 그럼 잘 됐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올해 65살 되신 분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기가 막혀. 내가 왜 그런 할아버지를 만나요? 이상한 분이네. 이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죠. 저 학생하고 나하고 30살이나 차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딱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매 서신 분도 플러스 마이너스 30살까지 커버하는 줄 알았죠. 내가 미쳤어요? 그럼 지금 저 학생을 여기로 끌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 잘 아시겠네요? 지금 제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신부감이 세상에 내년에 농업고등학교를 가겠다잖아요. 여자의 학력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저기요, 중매를 서시기 전에 일단 기초 법률 상식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최소 인권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으로 온 국민이 다 알거든요? 누굴 바보로 알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간다면 모를까? 여자애가 농고를 가서 뭐합니까? 이럴 땐 남자가 박력 있게 학교 다닐 필요 없다. 내 아내가 되면 내가 너 책임진다. 이렇게 좀 하세요. 제가 왜요? 농업고등학교라면 시내에 있는 제일 농업고등학교 말하는 거죠? 거기 제 모교예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러자 줄곧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처음으로 서로 눈을 쳐다봤고 내친 김에 나는 학교 다닐 때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몇 가지 얘기해줬다. 잼도 만들고 된장도 담고 베이컨도 만들어 먹었는데 아기 돼지 송아지도 엄청 귀여웠고 아참 원예과도 있었는데. 저는 원예과에 가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너랑 원예과가 분위기가 딱 맞을 것 같다. 그러자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여자아이의 엄마가 우리 애는 이 다음에 꽃가게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일농업고등학교 원예과에 진학하고 싶다 그러네요. 꽃가게요? 그거 좋죠. 제 동창생 중에도 원예과 졸업해서 꽃가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잠깐!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할 자리예요? 나는 옆에서 분위기를 망치려 드는 중매쟁이 여자를 무시하고 다시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그 꽃집 동창생은 결혼식 꽃장식이나 신부님들 부케도 만들고
플로리스트 뭐 그런 자격증이 있다더라고. 지금 그런 얘기할 차례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내 친구 인스타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게 결혼식 때 만들었던 부케. 인스타에 친구가 올린 거야. 와, 너무 이쁘고 근사해요. 내가 봐도 그래.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이긴 한데 수소문에 보면 현재 재학 중인 애들 한두 명 정도는 연락이 닿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 알아볼게. 그리고 꽃집 파는 친구 연락처도 바로 알려줄 수 있어. 직접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알바 같은 거 하면 경험도 쌓고 좋잖아. 네, 꼭 가보고 싶어요. 자, 여기 연락처. 내가 그 친구한테 미리 말해놓을게. 착한 애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여자아이의 밝은 표정을 본 후 나는 그 아이 엄마를 향해서, 어머님, 지금 이 학생 수험생이죠?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얘는 맞선 자리가 아니라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셔야죠. 안 그래요?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요? 일단 아줌마 말을 왜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엄마면 자기 딸을 지키고 보호해야죠. 이런 아줌마 말을 들어서 대체 무슨 메리트가 있다고 여길 나옵니까? 본인뿐 아니라 본인 딸 인생을 망치려고 드는 사람이면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봐요. 아까부터 누구더러 아줌마라는 거예요? 말 좀 가려서 해요. 당신이야말로 깰끼 빠빠 좀 배워. 학교 다닐 애랑 결혼할 여자도 구분 못하는 주제. 어디서 중매쟁이 노릇이야? 깜냥도 안 되면서. 그리고 아까 듣다가 빡칠 뻔했는데 여자가 왜 학력이 필요 없어? 이 아이는 꿈이 있고 장래가 무한대로 열려있어. 최고의 플로리스트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멋진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애 앞길을 당신이 뭔데 가로막아? 이거 인권 침해야. 무엇보다 남의 인생의 월권은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중죄야. 내가 쏘아대자 중매쟁이 여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지만 설령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해도 내 알 바 아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아줌마한테 못 박아두는 건데 나는 결혼에 관심 없어. 비호는 내 선택이야. 물론 이 학생도 이 다음에 결혼을 한다면 이 학생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고, 중학생이 나 같은 아저씨랑 결혼이라니 대체 어디서 나온 쓰레기 발상이야?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그러자 여자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딸아이하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리고 이런 아줌마는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당장 손절하세요. 미성년자인 애를 맞선 자리에 끌고 나온다는 게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직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여기 당신 얘기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갈 거고, 더 붙들고 늘어지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자 중매쟁이는 꼬리를 내렸다. 며칠 후 그때 그 학생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다. 카페에서 나온 후 그 엄마는 그 중매쟁이하고 손절을 했다고 했다. 그 중매쟁이 여자는 선남선녀를 끌어모아서 사랑의 큐피트 짓을 하는 게 취미인데, 커플이 성립되면 그걸 SNS에 올려서 팔로워를 늘려왔다고 한다. 처음엔 팔로워가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에는 초식남, 워킹우먼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점점 인기가 떨어졌고, 팔로워도 점점 줄어들고 성사되는 커플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자 불안해진 여자는 나처럼 결혼 안 한 아들을 둔 노인들을 공략해서 좋은 선자리가 있다고 감언이설로 꼬시고, 딸 가진 엄마들을 찾아다니며 좋은 선자리가 있다고 반협박조로 종일 들러붙어서 선자리에 나오게 만들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람을 부려서 선을 보겠다고 할 때까지 괴롭혔다고 한다. 이번 일만 해도 결혼에 뜻이 없는 나 때문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우리 부모님한테 접근했고, 이 여자의 엄마한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선을 안 보면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선자리를 주선하는 명목으로 남자 측 부모한테서 큰돈의 수수료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결국 그 학생 엄마와 다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사고해서 그 중매쟁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그 여자를 협박죄로 체포했다. 나도 어머니와 잘 얘기를 해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 말에 혹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뒀다. 그리고 1년 후 어버이날에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사러 친구 꽃집에 갔는데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그때 그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다. 나를 보자 그 여자아이는 큰 소리로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저 지금 제일농업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기는 주말에만 와서 알바하고 있어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그거 정말 축하한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네, 친구 말로는 그 여자아이는 꽃에 정말 진심이고 시키지 않아도 청소까지 너무 성실하게 잘한다면서 좋은 알바생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 선자리에서 어린애를 봤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됐든 지금 저 여자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내 마음도 기쁘다. 틀림없이 이 다음에 아주 멋진 꽃가게 사장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